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금리가 계속해서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고요. FOMC가 끝났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깊게 좀 분석하면서 각국의 통화정책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오늘 알아봅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의 FOMC 회의 이후의 발언 내용을 잠깐 좀 모아봤는데요. 화면부터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And the full effects of our tightening have yet to be felt. Today, w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Although the jobs to workers gap has narrowed, labor demand still exceeds the supply of available workers. FOMC participants expect the rebalancing in the labor market to continue, easing upward pressures on inflation. Nevertheless,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sustainably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예, 제롬 파월 의장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좀 압축해 봤는데요. 일단 금리를 올해 더 올릴 수 있다. 더 높게 상당 기간 고금리를 가져가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년에도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늦출 것이다. 이게 시장에 좀 충격이었는데요. 우리 채권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민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네, 우선은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가 지금 4.5% 현재 아시아장에서도 계속 오름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월 의장의 내용 중에서 이제 채권 시장에 조금 주목을 했던 부분은 일단은 올해 한 번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원래 이제 6월 FOMC에서는 사실 4.75% 기준금리를 전망을 했다면 이번에는 5.25%, 그러니까 내년에도 사실은 5%대 기준금리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점도표에서 시사를 하면서 상당히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좀 해석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서프라이즈로 좀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리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10년물이 4.5, 2년물은 5.1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7년, 2008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그럼 벌써 얼마예요? 한 5년 만에 최고치인데, 결국은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말고 실제 시장에서 채권금리가 더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지난번에도 대충 좀 고점 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FOMC 이후에 더 올랐습니다. 이게 위로 더 올라갈 좀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올랐지만 좀 상단에 좀 단기적으로 온 건가요? 저희가 원래 예상을 했던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 수준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상단에 왔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뭐 유가의 상승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좀 10년물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미국의 경제가 조금 둔화되는 국면을 저희는 이어갈 것으로 보다 보니까 10년물 금리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라던가 통화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야겠지만 경기의 흐름을 사실 장기금리는 더 많이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는 사이클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장기금리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수준이 조금 상단, 그리고 현재 수준에서 조금 위로 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이게 상승 추세가 지속되지는 않고 경기 흐름을 반영해서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가격 변수라고 하는 거는 뭐 기대하는 혹은 이제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것보다 더 오르고, 그렇죠? 더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경기가 좀 식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제 FOMC 회의문 발성한 거 보면 이제 성장률 전망치 오히려 높이면서 경기가 잘 식을 조짐을 보이지 않네요. 내년 경제도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는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경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파월 의장 말씀해 네. 주셨던 것처럼 파월 의장 발언에서 사실 미국의 이제 소비 지출은 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네. 또는 뭐 미국 경제 특히 이제 소비가 강하다. 이렇게 이제 파월 의장이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경제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3분의 2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소비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파월 의장이 미국 소비가 좀 강하다라고 평가한 데에는 7월 달에 발표됐던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미국이 정말 경제가 강하구나, 소비가 강하다 이런 이제 인식이 좀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미국의 7월 달 소비가 좀 강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프라임 세일, 대규모 세일을 하면서 이 소비가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런 일시적인 요인들을 제외하면 미국의 소비는 특히 8월달 소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조금 둔화되는 국면을 보이는 게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서서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저희가 봤을 때 파월 의장 또는 연준 의원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모멘텀들이 그런 요인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끝난 FOMC 내용들 깊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의 이제 관심사이고요. 다음 FOMC에는 이제 11월, 그다음에 12월 2번 남았는데요. 연준 위원들은 지금 뭐 성명서에도 그렇고 올해 뭐 금리를 한 차례, 뭐 어떤 분은 두 차례, 평균적으로 한 차례 정도 더 올린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올리기 어려울 걸 이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고요. 민 의원님 자료도 보면 11월이라고 하는 건 뭐 12월도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쪽으로 자료를 쓰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소비의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국면으로 저희가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경제를 전망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11월 달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최종 기준금리도 현재 수준인 5.5%에서 일단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미국 소비가 왜 둔화될 것인지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 이번에 9월 FOMC 성명서에서도 있었지만 고용 시장이 강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라고 연준의 FOMC 성명서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초보다 미국의 고용 시장의 뭐 일자리 증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둔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 고용 시장이 조금 흔들리게 되면 이 저축도 좀 소진이 되고 그러면서 가계의 어떤 구매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그 학자금 대출 상환이 이제 10월 달부터 재개가 될 예정인데요.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신용 대출 이런 증가세가 확실히 이제 가계의 구매력을 좀 약화시키는 소비 여력을 좀 줄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가 사실 좀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다 보니까 그만큼 유가가 상승한 만큼 좀 가계의 구매력도 감소할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미국의 소비 지출의 둔화 속도는 조금씩 더 둔화가 강도가 좀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에는 하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11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 높게 보고요. 최종 기준금리 5.5%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분석들을 보면 또 뭐 10월에 미국의 예산안 노이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는데 민 의원님께서는 소비 쪽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올리기 어렵다. 지금 이제 패드워치의 전망을 보면 11월 1일에는 동결 가능성이 73.8이고요. 그 다음에는 12월 13일 한번 남아 있는데요. 12월 13일도 동결 가능성 54, 인상 가능성 38, 12월은 뭐 이게 또 가봐야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사실 금리를 이제 내리는 속도가 좀 더디다는 거지 내년까지 더 올리는 기조는 아닌 거 보니까 어쨌든 올리는 거는
대충 마무리가 기준금리로만 보면 올리는 건 마무리가 됐다, 돼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그 통화정책 기조도 좀 보겠습니다. 미국이 먼저 긴축에 들어섰고요, 그죠? 뭐 ECB가 버티다가 따라서 이제 금리를 올려서 얼마 전까지 ECB가 한 차례 올렸는데 네. ECB도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는 시그널을 줬고 영국은 어제 금리 동결했습니다. 네. 게다가 BOJ가 오늘 통화정책회의 한 우리 시간으로 12시쯤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미국 이해 국가들은 뭐 어떤 스탠스입니까 지금? 네. 우선은 일단은 BOJ부터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BOJ 회의가 이제 요즘 좀 긴장감이 맞습니다. 있는 일본이잖아요. 네네. 예. 일본이 일단은 엔화 환율이 지금 달러 대비해서 한 150엔 정도까지 네. 지금 현재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엔화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다시 얘기하면 엔화 약세가 좀 심화가 된 부분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여전히 사실은 3%대 그리고 근원 물가도 3.1%에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일본의 물가가 현재 발표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가를 계속 2%에서 고정을 시키고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조를 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일본 은행의 정책 조정 내지는 이제 금융 정책을 대규모로 완화했던 정책을 조금씩 이제 출구 전략을 밟아 나가면서 수정을 할 가능성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경계심을 가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 오늘 그 정책 회의에서는 이미 이제 7월 달에 그 일본 은행에서 주관하는 YCC 이 정책을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이제 금융 정책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확대시켰죠, 밴드를. 그렇죠. 예. 네, 요거의 정책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는 과정을 일단은 좀 거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그 정책의 기조가 크게 달라지기는 저희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최근의 물가 상황이 조금 BOJ의 당초 예상보다는 약간 물가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 정도 지적을 하면서 추가적인 정책 조정의 그러니까 정책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그런 식으로 좀 이번 그 회의는 좀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나 뭐 고용이 뜨겁고 이런 거보다는 환율 때문에 엔화를 좀 잡기 위해서 그런 약간 유연한 정책을 쓰신다는 의미로 들어섰고요. 유로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 경기가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경제에서 한 30% 정도를 독일 경제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독일의 제조업 경기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에너지 가격의 그 부담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 경제가 좀 부진한 흐름 이게 결국엔 유로존 경제 전체에 좀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로존 경제가 워낙 이제 둔화 압력을 많이 받고 있고 이번에 ECB 그 정책 회의에서도 올해하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결국에 ECB에서 경기가 상당히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로존의 ECB의 통화 정책은 일단 금리 인상의 추가적인 인상 마무리 수순이다. 네, 마무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영국은 또 유로존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워낙 물가 상승률이 높고요. 독자적으로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일단 멈췄지만 상황 와서 또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얘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우려감들도 있고 유가도 오르고 뭐 소비도 미국도 안 식고 이렇지만 대체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제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는 건 멈춘 것 같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는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통화당국이나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 얘기인데 이번에 미국이 동결을 했지만 여전히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00bp입니다. 그래서 한은의 고민도 클 것 같은데요. 예. 그다음에 채권 시장도 여전히 뭐 PF라든지 이런 우려들 좀 뭐 9월 위기 설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좀 분석해 주세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3.5%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금리 동결 기조를 연초부터 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어떤 부동산 PF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물가가 이제 8월달 물가 기준으로는 약간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약간 반등이 아니라 좀 많이 상승을 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물가에는 이제 계절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이제 물가가 좀 올라가고 4분기에는 이제 수요가 좀 둔화되면서 이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한 10년 정도 경험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우리나라 물가는 그런 계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물가가 좀 올라갔지만 4분기에는 다시 좀 둔화되는 흐름을 우리나라 물가는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만큼 또 성장률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높은 그런 시점이라고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8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이제 성장 경로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물론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한국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라든지 물가 상황, 이런 그다음에 또 부동산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을 보고 사실은 통화 정책을 좀 결정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3.5%에서 한국은 기준금리를 계속 좀 동결하는 기조를 한동안 이어갈 것으로 보고 내년 한 중반 정도 전에, 그러니까 내년 한 상반기 정도쯤에 미국 경제가 좀 둔화 속도가 좀 빨라진다라고 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시기에 한국은행이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미국이 저기서 올리면 사실 고민이 있는 거죠. 더 이상 올리지 않으면 지금 버텨왔던 기조를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미래에셋증권 민지희 연구위원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채권에 대한 뭐 투자나 이런 섹터로 좀 여쭤볼 테니까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채권은 어려워. 우리가 보기에도 실제로 주식보다 이게 금리나 이런 거 보는데 금리나 수익률하고 가격이 다르고 실제로 채권 투자하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올해 예를 들면 채권 투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보면 주식에 비해서 돈을 좀 많이 번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사실 올해 전체만 보면은 연초에 이제 채권 시장이 상당히 급격하게 강세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많이 빠지고 왜냐면 그때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높았고 그리고 3월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면서 이제 금리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때는 아마 채권 투자에서 이득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분들 또는 외국인들이.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유가도 올라가고 연준에서도 어쨌든 긴축에 대한 그 장기화 가능성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금리가 경기는 분명히 둔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상보다 미국 경제가 잘 버텨주고 또 인플레이션도 잘 꺾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금리가 2분기 말에서 3분기 정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올리면 투자한 분들은 안 좋아지는 거죠.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썩 이렇게 연간으로 보면 채권 투자가 했다고 해서 수익률이 그냥 쭉쭉쭉 났던 구간은 아니군요. 변동성이 좀 있었다는 그런 구간이라는 얘기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채권은 어떤 이자율,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이자율을 봅니다만 투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채권 금리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가격 변동의 수익이 나는 거죠. 채권 시장에서 지금 그러면 국내 채권 시장에서 국내로 좀 한정 짓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좀 채권은 근데 굉장히 자금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려하는 뭐 리스크는 뭐 물가 혹은 제가 말씀드린 뭐 PF 뭐 우려 어떤 것들이 좀 우려 사항인가요? 지금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PF 관련해가지고 또는 PF를 전체 이제 포함해서 신용시장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예를 들면 작년 10월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금리의 저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금리 발작 이런 사태가 다시 한번 어떤 신용시장의 이벤트로 인해서 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 말고 이건 이제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 매크로 거시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유가가 조금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 유가의 상단을 지금 현재 뭐 해외 IB나 이런 데에서는 뭐 100불 이상으로 넘어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또 전망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유가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고 좀 사실 전망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펙이나 이런 이제 산유국
기업과 그다음에 미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유가의 오름세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변수를 봤고요. 시간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금방 가서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채권 애널리스트인데요. 전체적인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자산 배분을 남은 하반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좀 조언을 해주고 가시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변동성이 좀 큰 장세에서는 일단은 안전자산 위주의 좀 이런 투자 전략을 저희가 사실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꼭 채권만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고, 뭐 주식이나 이런 이제 위험자산에 대해서도 이제 빅테크 같은 이제 견고한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또 비중을 늘리는 것도 사실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채권 투자를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현재 3.5%인데 국채 금리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스프레드가 한 40에서 50bp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정도 스프레드는 저희가 이제 주식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가의 채권을 좀 매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도 저희는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FOMC 결과부터 해서 채권 시장 분위기 전략, 자산 배분 전략까지 미래에셋증권 민지희 연구위원 오늘 딥사이트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